부천시 역곡동에서 걸려온 신고 전화로 안방에서 불이 붙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불난 집인데 옷인가? 이불인가? 저게 뭐지 저거? 가운데 아래 그 집에 사는 새댁 그리고 갓난아이가 애가 돌도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아기 엄마가 손발이 묶여 있었어요. 바지랑 팬티가 무릎까지 벗겨져 있었던 거예요. 애기 앞에서? 말도 안 되네 이거 진짜. 아기 엄마의 입 안에서 아 근데 왜 입안에 들어가 있지? 절대 잘못 배달돼서는 안 된 였어요. 미친 신놈들이네 진짜. 아우지 당강 같은 보내. 야, 오랜만에 재수 씨가 오셨네요.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다영입니다. 네. 또 뵐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2달 만에 네. 뵐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아니 지난번에 화 많이 내고 하셨잖아요. 아, 그게 후유증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도 화나신 것 집에 같은데? 가서도 이게 너무 열받아가지고 화나죠. 그럼. 또 영상 업로드된 거 보면서 또 열받더라고요. 한 3일 가요. 화나지. 3일 간다고 했는데 정한 씨가 보면 사실 문득문득 시간이 지나도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어떤 사건들은. 비슷한 인물 보거나 그런 장소랑 비슷한 게 보면 야, 이런 데서 그 사건이 이렇게 벌어졌었던 건가? 가끔 생각날 때가 있어요. 다니다 보면. 저는 페트병 보고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낙지 같은 거 잘 안 먹고 요새 음식 같은 것도 보면 아, 여기에 가루를 탔나? 청산가리 막 생각나고. 근데 오늘 사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교수님, 제가 오늘 맘 단단히 먹고 왔거든요. 네, 네. 오늘은 뭔가요? 뉴스 업데스크. 자, 오늘은 1981년 10월 26일 월요일 그날 9시 뉴스에선 어떤 보도가 나왔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네. 대구 금복주 사장 자택 폭발물 설치 사건.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금복주 사장 자택 폭발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사업체 주변에서 폭발물 사건을 비롯한 3건의 추가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사장이 조성한 유원지에서 사슴 5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고 100여 그루의 나무 밑동 껍질이 칼로 벗겨지는 등 의문의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일련의 사건들이 원한 관계에 의한 동일범의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야, 아, 뉴스 듣는 것 같아.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유명한 회사잖아요. 회사는 뭐 모르는 사람 소주 없을걸요? 회사잖아요. 소주 소주도 나오고. 사실 이게 크게 보도된 날은 전날인 25일이었습니다. 이후에 연일 뉴스가 보도됐던 건데 누가 집에 사제폭탄을 설치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건을 발생하고 거의 2달여 만에 범인을 잡았는데 범행 동기 역시나 돈 때문이었던 걸로 아 밝혀졌습니다. 돈이야. 아 돈 때문에. 범인이 총 3명이었는데 진짜 사업을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 실패를 이유로 부유층, 은행을 털자 이렇게 모의를 했던 거죠. 처음에는 한국은행을 털까 했다가 한국은행을. 이 소주 회사가 잘 되니까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 회사가 망했는데 왜 부잣집을 돈을 노리... 참, 말이 돼, 이게? 그냥 집털이도 아니고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게 진짜 이게 약질 아닌가 이거. 범인들은 안 잡혔으면 잡힐 때까지 돈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범행을 저질렀겠네요. 그렇죠. 원효대교 준공. 공해 방지를 위해 방음벽까지 갖춘 한강의 원효대교가 지난 23일 준공돼 오는 27일 개통됩니다. 유료 다리인 원효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서울역과 원효로, 여의도, 대방동을 잇는 새로운 간선도로가 마련돼 혼잡한 시간대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차량 분산에도 크게 기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원효대교가 개통 당시에 유료였다는 걸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오. 사실은. 제가 다리를 건너갈 일이 없었어요. 81년도에 한강에 놓인 13개 대교 하루 평균 65만 대가 통행을 했다고 하거든요. 원효대교가 개통이 되면서 교통체증이 확 줄어들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유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효대교로는 사람들이 잘 안 다녔대요. 그렇지. 아니, 딴 데로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마포나 한강대교를 넘지 뭐 여기 가서 돈을 내고 건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리를 건널 때 요금소가 있었다는 건가요? 근데 그 왜 원효대교만 유료였죠? 이게 민자로 만든 거예요. 민간이 민자로. 만든 다리였습니다. 민간이. 이게 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처음엔 유료였던 건데 2년 뒤에 풀렸대요.
그러니까 민간이 이제 저걸 만들었으니까 일단 돈을 다 회수를 회수는 해야 되잖아. 되니까. 그렇죠. 회수를 하고 나 끝났다는 회수하고 거죠. 끝난 것 2년에 같아요. 멈췄으니까 회수하긴 했네. 그때부터는 이제 많이 다녔겠네요. 김다영 캐스터 네, 김다영 기상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재수 씨 때문에 날아가셨네요. 안녕하십니까. 1981년 10월 26일 월요일 오늘의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으나 아침 최저 2도에서 8도, 낮 최고는 16도에서 20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 나가실 때 겉옷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아, 상쾌하네 그냥. 여기는 장마. 여기는 날씨 좋은 봄날. 야, 최저 2도에서 최고 20도면은 아침 와. 저녁으로 겨울 날씨였네. 진짜 일교차 크네요. 네. 18도가 난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0월 말인데 추위가 너무 빨리 왔다. 음. 근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죠? 일단 오늘 소개할 사건은요. 1981년 10월 26일 낮 12시 10분경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에서 걸려온 신고 전화로 시작이 됩니다. 신고자는 이 아파트 2층에 살고 있는 주민이었는데요. 아랫집에서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랫집, 그러니까 1층으로 내려갔는데 안방에서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아, 불이. 아 근데 안방까지 어떻게 들어갔지? 근데 81년도잖아요. 네. 보통 이때는 아파트도 문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 진짜. 네. 그런데 이 신고자가 불을 보고 복도에서 불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웃 주민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바가지로 화장실 욕조에서 물을 막 퍼다가 불을 껐어요. 소방차가 오기도 전에. 불 끄겠다고 옛날에 막 불 나면은 막 줄 쫙 서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같이 막 양동이나 바가지에서 불 껐잖아요. 그 시대니까 가능해요. 근데 불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나 봐요. 맞아요. 이 주민들이 불을 끌 정도면 사실 그렇게 큰 불은 아니었는데요. 그날 밤 9시 전국 뉴스로는 보도가 되지는 않았지만 다음 날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당시 사진이거든요. 이게 불난 집이에요? 약간 그 장롱이나 서랍 이게 왜 죄다 열려 있지? 근데 가운데 저건 옷인가? 이불인가? 저게 뭐지 저거? 그럼 집에 사람이 있었던 거죠? 네, 있었어요. 저 사진에 보면은 안방 딱 한가운데 있는 게 이불이거든요. 가장 먼저 이불을 들춰본 건 주민들이었는데 그 집에 사는 세댁 그리고 갓난아이가 의식이 없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네? 새댁이랑 갓난아이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아, 아니 불이 난 줄 몰랐나? 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지? 설마 이미 사망했나 이게? 맞습니다. 둘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불 아래에서 발견된 아기 엄마는 27살. 그 옆에 아기는 이제 10개월 된 딸이었습니다. 아이는 10개월이고 엄마 27살이면 너무 젊은데. 애가 돌도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너무 안타깝다 이거. 아, 이 불이 어떻게 조기만 이렇게 저렇게 난 거죠? 이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안방에서 기름 냄새가 나더랍니다. 저기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저기 이제 우리가 옛날에 골로라고 불렀어요. 골로. 건너에. 골로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 저 부엌에서 썼던 건데 요리할 때 난로처럼 쓰기도 했죠. 주전자에다가 뭐 물 끓이고 그러고. 맞아요. 했었나 저거 보다. 이제 심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걸 들고 성냥 성냥에 붙여야 붙여가지고 돼요. 네. 그 뚜껑 닫고 이렇게 해서 불을 붙였잖아요. 저 저거 썼어요 저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건데 많이 썼어요. 맞아요. 그게 이불 위에 엎어져 있었다는 건데요. 이때가 마치 초겨울 날씨 같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군밤을 구워 먹으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잘 구워진 군밤도 그 옆에 주변에 좀 떨어져 있었다는데 저거 보인다 보여. 예, 주변에 좀 부스러기처럼 보이죠. 야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사고는 아닐 것 같은데.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기 엄마가 손발이 묶여 있었어요. 양 발은 커피포트 전깃줄로, 양 팔은 넥타이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 뒤, 옆구리, 허벅지 쪽에 뭔가에 찔린 상처도 있었고요. 바지랑 팬티가 무릎까지 벗겨져 있었던 거예요. 성범죄까지 저질렀다는 거야? 그 애기 앞에서? 말도 안 되네 진짜.
자, 근데 목에 손으로 졸린 자국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뭐가요? 손목이랑 발목에 저항한 흔적이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발버둥도 치고 그랬을 텐데 그러면 쓸린 자국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이 없을 때 결박을 했다는 건가? 목을 조른 후에 결박을? 근데 저는 이 상황을 보고 어쩌면 아이의 저항을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아기가 있었잖아요. 이 범인이 아기를 먼저 위협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이 엄마는 저항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범인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범인이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기를 위협하고 엄마를 제압하려고 했으니까 각각의 위협적인 행동이 따로 있었을 걸로 봤던 거죠. 범인이 2명 이상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아이는요? 아이는 눈에 띄는 외상도 없었고 연기 때문에 질식해서 이제 사망했을 거로 추정이 됐다고 해요. 거지도 못하는 얘기를 그냥. 아우. 그렇지 10개월인데. 그럼 이웃들은 불이 나기 전에 아무 소리도 못 들었대요? 네, 이 아파트가 한 층에 이제 4가구가 사는 3층짜리 아파트였거든요. 연립주택 형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경비원도 없었고 이웃들이 그 어떤 비명소리도 못 들었다고요. 아무도 못 들었다. 아니 근데 이 아기도 있는데 2명 이상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진짜 용서 못하겠다 진짜. 아, 씨. 근데 범인이 집안을 뒤진 흔적이 있긴 있었어요. 아까 사진에서도 집안이 막 어지럽혀져 있었잖아요. 안방 장롱, 화장대 서랍 이런 게 다 열려 있었고 그래서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이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장롱이랑 화장대 위에 석유를 뿌려놓은 흔적까지도 발견이 됐고요. 그러니까 집안을 뒤졌으면 뭘 훔치러 온 강도였을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석유가 다 뿌려져 있는 거 보면 집을 아예 불을 싹 태울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요. 불을 낸 석유 풍로 있잖아요. 그 연료통 뚜껑은 싱크대 위에서 발견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결국 범인이 주방에 있던 풍로를 들고 안방에 와서 석유를 곳곳에 뿌리고 풍로를 이불 위에 던지고 간 걸로. 자기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불을 지르려고 했구나. 그런데요, 형사들이 아기 엄마의 시신 상태를 살피다가 아기 엄마의 입 안에서 이런 걸 발견을 합니다. 이게 발견이 됩니다. 머리카락이? 머리카락이네. 네. 네, 머리카락이 여자 같기도 있고 남자 같기도 하고 길이가 좀 애매한데. 길이가 약 한 15cm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 근데 머리카락이 왜 입안에 들어가 있지? 사실 굉장히 드물죠. 입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선 이 형사들이 국과수의 이 머리카락이랑 엄마 몸에서 남아있는 체액을 감정 의뢰를 합니다. 결과가 그때 당시엔 또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나오는데. 근데 만약 기다릴 수 없으니까 뭔가 더 발견되면 좋았을 텐데. 집안에 없어진 물건도 있었나요? 없어진 물건이 뭐였는지 당장 알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이 집에 같이 살고 있던 남편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에? 왜 연락이 안 되지? 남편이 연락이 안 된다고? 남편이 그날 예비군 동원 훈련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요.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저녁 7시쯤에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사고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이 오죽 놀랐으면 사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졸도를 해버렸답니다. 아, 당연히 졸도하죠. 이거 지금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날벼락이지 이게.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 갔다 왔더니 아내랑 딸이 사망한 거 아니야? 야, 어떻게 사나 이거? 숨이 넘어갈 정도였을 거예요. 아마. 충격이 심했겠죠. 충격이 말로 표현을 못하지. 이 남편이랑 아내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오랜 기간 만나오다가 작년 5월에 결혼을 해서 이제 막 신혼 1년 아이고. 5개월 차였대요. 이런. 아기도 태어났으니까 이제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좋은 집에서 키우고 싶어서 딱 지난달에 이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사 와서 한 달 만에 이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죠. 야,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뭐 이제 좀 아기랑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는데. 결혼한 지 1년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내랑 10개월 된 딸을 잃었으니 그 상실감은 말도 못했겠죠. 남편이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이 남편이 은행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범인이 돈을 노린 강도의 소행일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안에 없어진 물건들을 확인을 했는데 결혼할 때 아내한테 선물한 다이아 반지 2개, 금목걸이, 금반지, 현금 3만 원 정도가 없어진 것 같다고 일단 보이지 않는다고 했답니다. 뭐가 많이 없어졌네요. 아 진짜 뭐 돈을 노린 강도짓이 맞는 것 같은데. 형사들도 우선 강도살인의 무게를 두고 이 아파트 근방에 뭐 불량배들, 우범자들 싹 다 수사를 했는데요. 근데 의심갈 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범인이 대체 어디가 있는가요? 찾기 힘들겠는데 이러면. 근데 범인이 어떤 소란도 없이 집으로 쉽게 들어간 거 보면은 면식범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이제 어린 아기도 있는데 문단속을 소홀히 했을까라는 의심도 좀 들고 그렇죠. 소란 없이 문을 열어줬다고 하는 건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었고요. 아내의 몸에 났던 이 찔린 상처도 집안에 있던 가위를 사용한 걸로 밝혀졌거든요. 손발을 묶을 때 사용한 전선, 넥타이 전부 이 집안에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범인이 가져온 거 없이 집안의 물건들로만 범행을 했다는 거네요. 그럼 살인을 목적으로 집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싸움이 벌어져서 범행을 하게 됐다 이런 건가요? 근데 중간부터 수사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남편이 다시 집안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 없어진 줄 알았던 금품들이 다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서랍 안쪽에 좀 깊숙이 넣어놓다 보니까 경황이 없어서 못 찾았던 거죠. 뭐야 그러면 결국에 없어진 게 하나도 없으면 그럼 강도가 아닌 거잖아요. 돈 때문도 아니고 도대체 아기 엄마를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할 이유가 뭐였지? 뭔가 원한 관계가 있었던 건가? 그 남편은 그러면 의심이 가는 사람은 없었대요? 남편 말로는 아내가 누군가의 원한을 살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해요. 결혼 전에는 그 지역 동사무소에서 또 3년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도 직원들이랑 별 문제 없이 잘 지냈고 원체 성격이 쾌활하고 사교성도 좋아서 주변 사람들이랑 다 두루두루 잘 지냈다고 하거든요. 원한을 살 만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범인은 누굴까? 진짜 어렵다 이거. 야. 자, 그런데 이쯤에서 큰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부검 결과입니다. 아 그렇죠. 부검을 오래 했으니까 결과가 나왔겠네요. 그럼 아까 그 머리카락이랑 정액 반응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기 엄마 시신에서 검출된 정액 감정 결과에 따르면 범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인 걸로 보였습니다. 진짜 한 명이 2명이었네. 그래서 아까 쉽게 제압한 흔적이 있다고 했구나 그게. 10개월째 아기를 위협하고 엄마를 겁탈하고 또 바꿔서 이 이제 짐승도 이런 짓은 안 하죠. 아, 진짜 끔찍하다 이거 진짜. 천벌로도 이거는 용서가 안 된다 이거. 자, 그래서 형사들은요, 이 집에 방문할 수 있는 모든 남성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최근 이사 때문에 출입한 적이 있는 열쇠업자, 보일러업자, 또 도서 외판원까지 10명 넘게 조사를 했고요. 또 아내를 알만한 남자, 남편의 친구들, 또 아내가 근무했던 사무소 직원들, 과거에 만났던 남성들까지 전부 만나서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거나 엮인 사람들이 있으면 싹 다 조사를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남자들은. 네. 심지어 2인조로 의심이 되는 상황이니까 아파트 근처 공사장 인부들 중에 범인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까지도 수사를 했는데 유의미한 단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수사를 싹 다 했는데 대체 범인이 누구라는 거야? 야 어렵다. 그래서 꼭 잡아야 되는데. 근데 형사들이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계속 신경이 쓰이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어떤 사건이지? 왜 신경이 쓰였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1년 전, 그러니까 1980년 12월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역곡동에서 한 300m쯤 떨어진 곳에 온수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주부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또 있었어. 근데 사건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 역곡동 사건이랑 너무너무 비슷한 점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300m 거리면 한 동네라고 봐도 뭐 될 만큼 굉장히 가까운 거리네요. 어떤 점이 비슷했던 거예요? 일단은 피해자가 똑같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주부였다는 점, 현장에는 아기가 함께 있었고요. 범행 시간 역시 환한 대낮이었다는 점,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전에 강간을 당했고 발견 당시 속옷이 무릎까지 내려와 있었다는 점, 그리고 목이 졸려 사망했고 비명소리를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꽤 비슷한 점이 많은데. 네.
1년 전에 발생한 건데 그때까지도 범인이 안 잡혔다는 거네요. 그럼 진짜 범인이 같은. 그런데 역곡동 사건하고요. 다른 점도 있긴 했어요. 그 온수동 사건의 아기는 살아 있었다는 거. 범인이 현장에 불을 지르지를 않아서 아빠가 퇴근을 해서 현장을 발견한 건데 그때 생후 2개월이었던 아들이 울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사라진 금품들이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 현금, 고가의 카메라 모두 합쳐서 한 100여만 원어치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수동 사건은 범인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범인이 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듯 좀 다르긴 하네요. 그렇죠. 도대체 범인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 거야 이거. 정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던 중에 형사들 눈에 범인을 특정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이 됩니다. 이 단서는 집 안에서 나왔는데요. 바로 우편물이었습니다. 우편물? 누구한테 온 우편물이었지? 혹시 뭐 협박 편지나 뭐 그런 거 아닌가? 만약 범인이 보낸 편지면 지문이 나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 사건이 발생한 집은 101호였거든요. 근데 이 집에 102호의 우편물이 잘못 배달돼 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우편물은 절대 잘못 배달돼서는 안 되는 우편물이었어요. 반드시 본인한테 전달이 돼야만 하는 그런 우편물이었거든요. 도대체 뭘까요? 무슨 우편물이길래 반드시 본인한테 전달해야 됐을까? 근데 왜 옆집 우편물이 이 집에 있었던 거지? 야, 그럼 설마 옆집 사람이 범인? 그 우편물은 뭐였나요? 바로 예비군 소집 통지서였습니다. 이 통지서는요, 일반 집배원이 배달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방위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위병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당사자나 반드시 그 가족한테 전달이 되어야 됐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군복 입고 이제 방위병들 막 다니면서 잘못되어가지고 예비군 훈련에 불참을 하게 되면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으로 입건이 돼서 전과가 생기고 벌금이 내요. 굉장히 커요. 그러면 먼저 옆집 102호 사람을 만나본 거예요? 맞아요. 형사들은 일단 102호 이웃을 바로 찾아갑니다. 근데 이 우편물을 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웃은. 그 예비군 그 통지서는 꼭 가족이나 본인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영 영장과 같은 거잖아요. 당연히 당사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 이걸 전달해야 돼요. 그냥 가서 없으면 방위병이 계속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되니까 그렇죠. 꼭 본인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건데 옆집에 주고 왔다라는 것이 진술이 나오면 방위병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확인을 한번 해봤대요. 근데 동사무소에서 사건 당일날 이 아파트 인근 지역에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배달한 방위병이 딱 2명이라는 거예요. 이야, 맞네. 방위병 이놈들이 범인이라는 거야? 그 2명이 피해자 집에 왔다 간 거지. 그 방위병을 찾아냈어요? 무려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만이었습니다. 방위병은 22살 김 씨랑 20살 이 씨였는데 김 씨는 금방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대요? 이 김 씨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집에 간 게 그날이 처음이 아니래요. 응? 뭐야, 그럼 이전에도 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피해자랑 원래 아는 사이였나? 사건이 발생하기 약 2주 전에 피해자 남편한테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전달하려고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피해자를 처음 봤는데 여기서 호감을 느꼈답니다. 아이고. 아 진짜 놈들이네. 아니, 우편물을 주러 갔다가 갑자기 애기 엄마한테 호감을 느낀다고? 그럼 그때 범인이랑 피해자가 안면을 튼 거네 그러면. 그래서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경계하지 않고 문을 그냥 열어준 걸 수도 있겠네. 아는 그치. 얼굴이니까. 네, 아는 알았었으니까. 얼굴이니까.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이 사건 당일에 김 씨는 피해자 옆집 그러니까 이제 102호에 통지서를 주러 갔는데 아무도 없길래 101호로 갔다고 했습니다. 피해자한테 자연스럽게 접근을 해가지고 옆집 우편물을 대신 좀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꼈고요. 같이 배달을 간 이 씨랑 동시에 피해자한테 달려들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이 돼. 돈놈들이네. 야, 진짜 이거 말도 안 된다 진짜. 범행 동의 이해. 그 갑자기 두 사람이 그런 충동이 생겨서 그 짓을 한다고? 계획했겠지. 당연하죠. 둘이 계획한 거야. 이게 왜냐하면 자 지금 이 남편이
예비군 훈련을 갔다가 와서 발견했잖아요. 그것도 예비군 간 것도 알았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간 거예요. 이 남편이 일과 시간에 집에 올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그래서요. 이 침입을 해서 강간 후에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이걸 강도 살인으로 위장을 하려고 피해자의 손발을 묶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옆에 있던 10개월 된 아기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서 질식시켰다고 했고요. 질식사한 게 아니었네, 연기 때문에. 부검 때도 나왔겠죠. 이제 매가 없는 걸로 나왔겠죠. 인간도 아니다 진짜 이거. 와 저런 것들을 똑같이 해줘야 되죠. 와. 그렇게 두 사람은 엄마와 아이를 다 살해를 하고 집안에 있던 풍로를 들고 석유를 여기저기 뿌린 다음에 불을 냈다고 진술을 합니다. 거기에 한 가구만 사는 것도 아니고 불이 번졌으면 더 인명피해가. 그러니까 이런 빌라식 아파트는 한 번 불이 나면 그냥 다 끝장이에요. 타는 거지 뭐. 그럼 공범이었던 방위병도 똑같이 진술을 한 거예요? 이 씨가 자기는 죽어도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을 합니다. 범행은 김 씨 혼자서 다 저지른 거다. 완강히 부인을 하더라는 거죠. 무슨 이 말도 안 되는 주작이야. 거기 지금 부검에 다 나왔는데. 그러면은 김 씨가 혼자 저질러 놓고 지금 공범으로 덮어 쓰였다 뭐 이런 얘기인가? 김 씨랑 같이 피해자 집에 들어간 건 사실이다. 근데 자기는 잠깐 대화만 나누고 먼저 집을 나왔고 다른 집에 통지서를 돌리러 갔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한 7, 8분 정도 지나서 다시 1층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김 씨가 피해자 집에서 허둥지둥 뛰쳐나오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건 공동 정범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 망을 본 것도 공범이지 무조건. 당시에 이제 두 사람이 방위병 신분이었잖아요. 군 수사기관으로 넘겨져서 군사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거는 무조건 사형이 나와야 되는데. 야 이거 형량이 진짜 너무 궁금하다 이거. 이게 군사재판은 공개가 안 됩니다. 아 정말요? 그치. 그래서 형량까지는 확인이 어려운데 최소한 아마 뭐 무기 아니면 사형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두 사람이 죽었으니까. 뭐 안타깝네요.